안녕하세요. 오피스 강론 9번째 파사드 외피 구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이경재입니다. 우선 파사드 외피의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파사드라는 거는 라틴어 원 파시아에서 나온 말이고요. 페이스라는 말에 굉장히 가깝죠. 프랑스에서 얼굴을 지칭하는 말로 먼저 쓰이고 영국에서는 건축 인면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 외벽면이 형성하는 수직면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수직면이 없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건축의 인면이라고 할 만한 게 없으면 파사드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인면이라고 할 만한 게 여러 개가 있다면 파사드가 여러 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면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건물의 특징을 굉장히 잘 드러내는 출입구가 있다든지 디자인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파사드라고 부를 때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사드는 대지의 지형과 맥락, 기후 같은 환경 요소들을 반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면도로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법규도 적용이 되고, 이용자의 기호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파사드를 보는 것만으로도 건축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면은 조금 더 테크니컬한 용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3차원적인 사물의 2차원적인 표현이고, 사물의 표면을 수평면에 수직 투영했을 때 생기는 상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제 건축의 경우에는 외피 수직면을 수직 투영해서 그리는 그림 혹은 그 대상면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향에 따라서 동서남북 이렇게 네 면이 생기겠죠. 이제 인면도에는 우리가 건축물의 윤곽, 문, 창문, 지붕, 처마, 굴뚝, 발코니, 테라스, 포치, 계단, 데크, 외벽 마감 이런 건축적으로 중요한 모든 요소들을 표현하고 대지 레벨, 지표면, 층별 레벨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하디드의 하이더 알리예브 컬처 센터인데요. 이제 건축 재료가 발달하고 시공기술이 진화함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에서도 지면, 인면, 지붕면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부를 감싸는 이런 외부 구조물을 통체적으로 가리키는 용어로서 외피 혹은 스킨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생물의 피부처럼 건축물의 외피도 역시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복합화되고 일체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안쪽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밖으로 표출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이전에 보셨던 파사드들의 어떤 진화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파사드 외피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파사드가 옛날부터 이렇게 자유롭고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19세기 말까지 흔했던 내력벽 구조를 보시면 이제 건물이 높아질수록 하부의 벽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층 건물을 하다 하부 벽은 두께가 1.8m에 육박하는 벽의 두께가 1.8m예요.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벽이 구조체다 보니까 창을 크게 내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광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기보다 채광이 상대적으로 불리했죠. 20세기에 들어서는 철골 구조가 전격적으로 고층 건물에 도입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의 외피는 월등히 얇아지고 기둥 스판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계고부를 낼 수 있는 면적이 커져서 창도 커지고 채광 및 시야에 많이 유리해졌죠. 저층부 유호 면적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세기 말까지는 주거 건축은 주로 RC조, 오피스 건축은 SC조가 주를 이루었는데요. 이 구조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스판이 결정이 되죠. 주거 같은 경우에는 이 기둥 스판이 짧더라도 주거 유닛들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평면 레이아웃을 짜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스판이 넓을수록 공간 활용성이 좋아지고 설비 레이아웃에도 유리해지니까 SC조를 주로 선택하게 되죠. 물론 SC조도 RC조에 비해서 단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RC조와 SC조를 각각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파사드는 이제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열입니다. 여기 좌측을 그림을 보시면 이제 기존의 솔리드 월과 창문이 있는 구조, 그 다음에 단층으로 되어 있는 유리 창문, 곡층으로 되어 있는 유리 창문, 그 다음에 이중 외피. 보시면은 창문이 단층일 경우에 우리가 열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양이 엄청나죠? 이걸 열 관류라고 하는데요. 이제 열 관류가 되게 높으면 우리가 냉난방부하가 커지죠. 그러면은 에너지 효율에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 외피에 쓰이는, 그러니까 흔히 쓰이는 금속이나 유리가 이제 기존의 석재나 콘크리트에 비해서 열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재료 자체만으로 단열 성능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유리를 쓸 때는 로이 유리를 쓰고 유리 사이 공극에 크리톤이나 아르곤을 채우고 표면에다가 세라믹 플리팅 처리를 하고 유리 자체도 2중, 3중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자체 단열 성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 재료도 외기에 면하는 것과 안쪽에 세워지는 부재 사이에 PVC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단열층을 만들고 이것으로 열교 현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또 이런 유리창의 외측에는 루버나 셔터, 스크린이나 이중회피 같은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사용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절하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내쪽, 안쪽으로 물이 침투하는 걸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좋은 거는 안쪽으로 물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료가 달라지는 부분들, 재료와 재료의 접합부에 굉장히 치밀하게 실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정말 틈을 잘 찾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이런 재료들이 낡다 보면은 틈이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때문에 물이 접합부 안으로, 부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들어온 물들이 원활하게 배수가 되고 더 깊은 안쪽까지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부재 안쪽에 공기층을 만들어주고 기압 조절 챔버를 두어서 물이 안쪽으로 침투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단열뿐만 아니라 우리가 채광 조절도 인면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자연광 유인부를 통해서 낮 시간 내부 조도를 유지하는 게 좋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햇빛이 계속 움직이고 또 일사가 계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부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건축적인 레이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의 커튼월인데요. 뉴욕 타임즈의 커튼월인데요. 뉴욕 타임즈 건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커튼월과 오른쪽에 수평 루버를 설치한 커튼월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일사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루버를 설치할 때 방위별로 들어오는 일사의 각도와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채광 조절 방식을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측은 수평 루버로 위쪽에서 오는 직사광선을 막아주고 동서측은 수직 루버로 측면에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광을 조절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빛 환경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인면이 발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가 지붕에 설치가 되는데요. 요즘은 천창이라든지 건물 인면의 창이라든지 창문 글라스 이런 거에 태양광 발전 장치가 인베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시야라든지 채광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태양광을 받아서 발전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인면에 설치하지 않고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 발전 효율은 태양광의 수직일 때 최대 유효 전력을 얻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정남향을 기준으로 25도 정도로 기울여졌을 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외피의 조금 발전된 형태가 이중 외피인데요. 이중 외피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위쪽의 그림을 보시면 가장 왼쪽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여름 같은 경우에 일사가 오는데요. 이 공기층으로 우리가 차가운 공기,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유입이 되고 위쪽으로 일사에 의해서 데워지면 오염되고 따뜻해진 공기가 위쪽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안쪽에 있는 공간들의 열을 식혀줍니다. 봄하고 가을에는 이렇게 통과되는 공기가 안쪽에 있는 각 실들, 층별 공기순환을 도와주고요. 겨울에는 이 공기층이 버퍼존을 형성을 해서 햇빛이 들어왔을 때 이것 달궈진 공기를 안쪽에 가둠으로써 뭐랄까요, 하나의 보온층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뭔가 일사 채광 조절이 됨과 동시에 냉난방 부하를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단부에 있는 그림 두 개를 보시면요. 이제 좌측은 이런 이중 외피와 반사판을 이용해서 채광을 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우측 이미지는 루버와 수평 루버죠. 수평 루버와 이중 외피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사를 조절하면서 이중 외피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커튼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커튼홀은 기본적으로 구조체에 매다는 외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중 외의 하중을 지지할 필요는 없고요. 채광을 위해서 저렇게 솔리드한 월이 아닌 투명한 글라스 페인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 글라스 페인을 잡아주려면 수직과 수평에 프레임 부재들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파사드 디자인을 하실 때 이제 최종적으로는 파사드의 섹션을 보여주는 디테일 섹션을 그리시게 될 텐데요. 지금 보이시는 왼쪽의 이미지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왼쪽의 이미지는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좌측에 인면과 우측에 단면 상세, 그리고 아래쪽에 평면 상세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서 보면 우리가 인면의 모습과 인면의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와 그 다음에 그걸 잘랐을 때 보일 수 있는 수직과 수평의 구조를 동시에 다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림입니다. 이 커튼홀은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은 빔입니다. 건물에 슬라브를 받치는 보인 거죠. 그 다음에 보 위에 슬라브가 올라가는데요. 일반적인 SC 건물에서는 데크 플레이트가 빔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위에 우리가 바닥 마감을 지금 보시는 건물에서는 억세스 플로어로 했죠. 억세스 플로어는 구조 마감으로, 구조 면으로부터, 구조체의 면으로부터 일정 간격을 띄워서 마감을 해서 그 안쪽을 설비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 면은 천장 마감이고요. 지금 마젠타로 들어간 부분은 단열재가 설치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보시면 단열재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 아이빔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프레임들은 커튼월의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틀입니다. 이 틀 안쪽에 단열재를 채우고 외부 마감재를 붙이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창문을 끼우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커튼홀이 완성됩니다. 이 커튼홀의 여러가지 이제 구성 요소들의 명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커튼홀을 슬라브에 걸어주게 됐는데요. 이제 그러려면 여기 좌측 이미지 1번에 보이시는 앵커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커튼홀은 이렇게 층별 모듈을 걸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전체 월을 다 만들어서 거는 게 아니고 층별, 유닛별로 걸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 프레임들이 이런 수직적인 격자를 이루게 되는데요. 여기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이 수직 격자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도회로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수직 격자의 뒤쪽은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각파이프 같은 느낌의 부재들이고, 앞쪽은 굉장히 얇은 캡이죠. 다시 말해서 이 커튼홀의 구조적인 역할은 뒤에 있는 틀이 하는 거고, 앞에 있는 것들은 유리 혹은 다른 마감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A, B, C, D까지는 전면부, E, F, G, H는 후면부, 이렇게 되고요. 이 전면부와 후면부 사이에는 우리가 단열층을 만들어서 외기의 어떤 차가운 온도가 안쪽으로 전달되지 않게 단열층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위쪽 그림으로 오시면 여기 4번이라고 5번이라고 표현된 것들이 있는데, 4번은 우리 건축물 바닥 슬라브와 설비를 가려주는 스팬드럴이고요. 5번은 이제 밖을 볼 수 있는 투명한 비전 글라스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신 그림이고요. 우리가 수직 부재, 이제 커튼홀을 이루는 수직 부재는 멀리언이라고 하고, 커튼홀을 이루는 수평 부재는 트랜솜이라고 부릅니다. 우측에도 다시 한번 유리와 이런 트랜솜과 멀리언이 어떤 관계로 만나는지에 대한 상세 이미지가 하나 있죠. 잘 봐두시고요. 이 커튼홀은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중과 횡화중을 버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커튼홀은 이 슬라브에 매다는 건데, 이 커튼홀을 따로 지지해주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커튼홀 자체가 스스로 자기 무게를 지지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바람에 의한 횡화중, 횡력이죠. 횡력이 많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잘 버텨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조 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접합부 디테일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바람에 의해서 이런 부재들이 탈락하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커튼홀을 붙일 때 층간 방화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무르 유입 경로를 차단하고 들어온 물들은 배출할 수 있도록 방수 처리를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제 현재 우리가 커튼홀을 시공하는 방법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현장에서 멀리온을 설치하고 유리와 기타 마감재를 따로 조립하는 스틱 커튼홀 시스템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샵에서 이런 모듈들, 커튼홀의 모듈을 다 조립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듈은 프레임하고 마감재, 유리 이런 것들이 다 붙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모듈을 끼우기만 하는 겁니다. 이걸 유니타이즈 커튼 월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런 모듈화된 커튼월을 크레인으로 끌고 해당 층으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세워서 정착을 시키는지 간단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커튼홀은 우리가 흔히 유리하고 금속 재료로 쓰는 게 보편적인데요. 이제 그 외의 여러 가지 마감재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치장 벽돌로 외벽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벽돌을 쌓을 수 있도록 구조체에다가 브라켓을 걸고 벽돌을 쌓은 다음에 이쪽에 안쪽에 타일을 통해서 한 번 더 묶어주게 됩니다. 이 외부 마감재 안쪽으로는 우리가 중공층을 두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단열층, 그 안쪽에 내부 마감재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단열재하고 공기층 사이에는 보통 레인 스크린하고 후레싱을 둬서 우수 침투와 투습을 막게 됩니다. 비슷한 구조고요. 석재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내부 구조를 가지고 바깥쪽에다가 조금 더 얇은 이 석재의 레이어들을 브라켓으로 잡아주게 되고요. 때로는 구조체에다가 이렇게 프레임을 설치하고 그 프레임에다가 브라켓을 걸어서 패널들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좌측에 나와 있는 그림은 우리가 단열층이나 내벽은 따로 안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를 RC조로 건물을 만들 때 이제 안쪽에도 내벽이 생기게 되겠죠. 금속 패널 같은 경우도 크게 보면 비슷한데 이제 금속 패널들은 우리가 이 마감재가 이런 고리진 경우도 있고요. 이제 패널 자체에 어떤 그 형태가 생겨서 일반적인 석재나 조적에 비해서 스팬이 길어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재와 단열재가 일체형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례 탐구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뒤에 블로그로 첨가해둔 참고 도서도 꼭 한번 살펴보셔서 여러분들 오피스 빌딩 설계하는데 중요한 레퍼런스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